2024년 9월 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의 한 농가에는 한계선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농사를 계속할 수 있는 시간도, 빚을 막을 수 있는 시간도 거의 남지 않았다. 69살 한경수는 육종 마늘과 고구마를 재배하며 평생을 살아온 농부였다. 그의 농지는 2헥타르가 채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뒤 40년 넘게 지켜온 삶의 전부였다. 그는 이 땅에서 결혼했고 딸을 키웠고 아내 오명화를 먼저 떠나보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농장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한 가족이 여러 계절을 견딘 기록이었고 개발 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오래된 농가 가운데 하나였다. 그해 여름부터 사정은 급격히 나빠졌다. 봄철 냉해로 마늘 수확량이 줄었고 여름에는 병충해가 번져 고구마밭까지 손실을 입었다. 농자재 가격과 전기요금은 올랐지만 산지 가격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았다. 지역 농협을 통한 기존 대출만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경수는 몇 해 전 저축은행에서 추가 자금을 빌렸다. 담보는 집과 밭이었다.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은 9,400만 원에 이르렀다. 은행에서 보낸 최종 통지서에는 11월 30일까지 연체를 정리하지 못하면 담보권 실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수에게 그 날짜는 단순한 상환 기한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된 농장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갈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었다. 그는 딸 한서율에게 빚의 정확한 규모를 알리지 않았다. 서율은 인천의 물류회사에서 일하며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여러 차례 태안을 떠나 함께 살자고 했지만 경수는 농사를 정리할 수 없었다. 서율에게 농장은 아버지를 고립시키는 장소처럼 보였고 경수에게 농장은 자신이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서로의 생각은 오래전부터 어긋나 있었고 그 간격은 명절의 짧은 방문으로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곽태림이었다. 그는 해성 코스탈 개발의 대표로 원북면 해안 일대에 체류형 관광단지와 상업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회사는 이미 주변의 휴경지와 오래된 민가 여러 곳을 사들였다. 계획대로라면 바다를 향한 숙박시설, 대형 주차장, 카페 거리, 관광객 전용 진입로가 하나의 구역으로 연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수의 농지가 사업부지 한가운데 남아있었다. 그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진입로와 배수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했고 사업성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태림은 몇 년 전부터 매입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고 이후에는 고령 농민이 혼자 농사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경수의 수확량이 줄고 대출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독촉이 시작되면 협상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수 역시 그 의도를 알고 있었다. 농장을 잃는 순간 이곳에는 마늘밭도 고구마밭도 남지 않을 것이었다. 가족의 흔적이 사라진 자리에 관광객을 위한 시설과 콘크리트 도로가 들어설 것이 분명했다. 9월 마지막 주, 서해안에 강한 비가 이어졌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쏟아지면서 해안 저지대의 배수로가 넘쳤고 바닷물이 섞인 물이 농경지로 역류했다. 경수의 밭도 피해를 피하지 못했다. 수확을 앞둔 고구마 일부가 물에 잠겼고 비닐하우스 옆 배수 시설은 토사로 막혔다. 오래된 창고와 농기계도 습기에 노출됐다. 복구 비용을 계산할수록 상환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었고 피해 조사와 지급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은행이 정한 기한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비가 멈춘 지 사흘째 되던 날, 경수는 농장의 아래쪽을 지나는 배수로 상태를 확인했다. 10살이 넘은 누런개 호두도 함께였다. 호두는 명화가 살아있을 때부터 가족과 지낸 개였다. 지금은 경수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공유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배수로는 평소보다 넓어져 있었고 한쪽 둑은 길게 무너져 있었다.
논밭에서 밀려온 흙과 염분이 섞인 물이 고여 있어 그대로 두면 남은 작물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경수는 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비용을 떠올렸다. 어떤 항목을 줄여도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그때 호두가 배수로 안쪽에 무너진 부분에 계속 신경을 썼다. 평소 작은 동물이나 떠내려온 쓰레기에 반응할 때와는 달랐다. 같은 자리를 향한 반응이 멈추지 않았다. 경수는 처음에는 폐비닐이나 죽은 짐승이 걸린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무너진 흙 안쪽에는 익숙한 농촌 폐기물과 전혀 다른 형태가 드러나 있었다. 검은 진흙 속에서 둥근 곡면이 이어졌다. 처음 보이는 부분만으로도 사람의 몸통보다 컸다. 표면은 회녹색에 가까웠고 물과 흙이 묻은 부분 아래로 이상할 만큼 매끈한 질감이 나타났다.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거칠지 않았고 바위에서 흔히 보이는 균열이나 결정도 없었다. 오래 묻힌 저장 탱크라면 금속이나 플라스틱의 연결 부위가 있어야 했지만 그런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형태는 한쪽이 좁고 가운데가 부푼 거대한 타원형에 가까웠다. 경수는 오랫동안 밭을 갈며 수많은 돌과 나무뿌리, 폐자재를 걷어냈다. 땅속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물체는 그 경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길이는 드러난 부분만으로도 1m가 넘었고 땅속에 묻힌 부분까지 합치면 1m 50cm 이상의 가능성이 있었다. 흙을 조심스럽게 덜어낸 자리에 나타난 표면은 단단하면서도 완전한 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래 굳은 밀랍이나 비누와 비슷한 느낌이 남았다. 경수의 기억 속에는 몇 년 전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가 떠올랐다. 경상남도 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서 공룡 발자국과 알 화석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전문가가 둥근 암석층을 가리키며 지질 시대와 보존 과정을 설명하던 장면도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태안에서 같은 종류의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눈앞의 물체가 공룡알이라고 믿을 근거도 없었다. 그럼에도 다른 설명을 찾기 어려웠다. 그 순간 경수에게 중요한 것은 학술적 확신이 아니었다. 11월 30일이라는 날짜와 9,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떠올랐다. 만약 이 물체가 희귀한 화석이라면 농장 전체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다. 연구기관이 조사에 들어오고 문화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땅을 헐값에 넘기지 않아도 될지 몰랐다. 보상금이나 발견에 따른 권리가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무엇보다 해성 코스탈 개발이 함부로 농장을 밀어붙이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희망만큼 두려움도 컸다.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태림도 즉시 움직일 것이었다. 물체의 가치가 확인되기 전에 땅을 둘러싼 계약과 채권이 바뀔 수도 있었다. 경수는 마을 이장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가족 단체방에 올리는 일도 피했다. 무너진 배수로 주변에는 사용하지 않던 차광막과 농업용 그물을 설치해 멀리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했다. 통행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변 정리도 최소한으로 끝냈다. 그날 경수는 예전에 농업기술센터 교육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연락했다. 그 지인은 충남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지질 관련 연구자에게 연결할 수 있다고 했다. 경수는 물체의 모양과 크기, 발견 위치, 비가 내린 뒤 둑이 무너지면서 드러났다는 사실만 전달했다. 공룡알이라는 표현은 쉽게 꺼내지 않았다. 스스로도 터무니없는 오해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몇 차례 연락이 이어진 끝에 충남대학교 지질과학 분야 연구자의 번호가 전달됐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지구생물학을 연구하는 윤설빈 박사였다. 경수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 태안군 원북면의 농지 위치부터 설명했다. 이어 배수로 안에서 발견된 거대한 타원형 물체의 색, 길이, 표면의 질감, 주변 지층의 상태를 빠짐없이 전했다. 설명이 끝난 뒤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평생 농사를 지으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했다. 설비는 사진과 정확한 위치를 요청했고 현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수는 통화를 마친 뒤에도 누구에게도 새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은행의 기한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었고 곽태림의 개발 계획도 멈추지 않았다. 무너진 배수로 속의 거대한 물체만이 모든 계산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 물체가 평범한 폐기물이라면 경수에게 남는 것은 더 큰 복구 비용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오래된 생명의 흔적이라면 한씨 집안의 농장이 사라지기 직전의 땅이 스스로 마지막 비밀을 내놓은 셈이었다. 경수는 아직 어느 쪽도 믿을 수 없었다. 다만 윤설빈이 태안으로 오기로 한 순간부터 조용하던 농장의 시간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윤설빈에게 태안군 원북면에서 들어온 연락은 처음부터 신뢰하기 어려운 종류의 제보였다. 농경지 배수로가 무너진 자리에서 사람 키에 가까운 타원형 물체가 드러났고 표면은 돌보다 매끄러우며 굳은 밀랍처럼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발견자는 69살 농부 한경수였다. 그는 평생 그 땅을 경작했지만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설비는 충남대학교에서 지구생물학을 연구하는 36살의 연구자였다. 개인 농가에서 공룡알로 의심되는 거대한 물체가 나왔다는 신고는 대개 자연적으로 굳은 결핵체나 매립 폐기물로 끝났다. 태안의 해안 저지대 아래에는 점토와 모래, 조개 껍데기, 오래된 유기물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철분과 탄산염이 특정 지점에 모이면 둥글거나 길쭉한 결핵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겉모양만으로 생물의 알처럼 보이기도 했다. 과거 양식장이나 농가에서 사용한 저장 용기, 폐부표, 선박용 재료가 흙 속에 묻힌 사례도 있었다. 설비는 경수가 보내온 사진만으로 어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다만 드러난 부분만 1m가 넘고 표면에 뚜렷한 균열이나 인공 접합선이 없다는 점은 직접 확인할 가치가 있었다. 9월 29일, 설비는 간이 분석 장비와 시료 보관 용기를 준비해 원북면 농장으로 갔다. 경수는 발견 이후 물체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무너진 배수로 주변도 필요한 범위 이상 정리하지 않았다. 발견 당시의 점토층과 침수 흔적이 남아있어 물체가 최근 옮겨진 것인지 원래 그 지층에 묻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노출된 부분은 약 1m 30cm였지만 안쪽으로 더 이어지고 있었다. 첫 번째 이상은 기본 검사에서 나타났다. 물체에는 금속성 반응이 없었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속이 빈 저장 탱크나 플라스틱 용기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밀도는 높았지만 자연석처럼 일정하지 않았다. 휴대용 분광기로 확인한 성분 역시 하나의 광물 구조로 정리되지 않았다. 탄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의 신호가 강했고 물과 염분이 오랫동안 침투한 흔적도 나타났다. 결핵체라면 기대할 수 있는 결정성 광물의 패턴도 충분하지 않았다. 설비는 물체를 화석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화석은 원래 조직이 광물로 치환되거나 압축된 흔적만 남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물체는 돌에 가까운 단단함과 유기물 특유의 질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최근에 만들어진 합성수지라면 일정해야 할 조직이 불규칙했고 오래된 목재나 동물 조직에서 나타나는 섬유 구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익숙한 분류가 하나씩 사라질수록 판단은 더 어려워졌다. 시료는 가장자리에서 쌀알보다 작은 양만 채취됐다. 오염을 막기 위해 2개의 용기에 나누어 봉인했고 주변 점토와 배수로의 물도 별도로 확보했다. 농장이 바닷물에 침수된 직후였기 때문에 물체 자체의 염분과 최근 유입된 염분을 구별해야 했다. 설비는 현장에서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결핵체가 아닐 가능성은 커졌지만 그것이 곧 희귀화석이나 고대 생물의 알이라는 뜻은 아니었다. 시료는 같은 날 대전으로 옮겨졌다. 대학 공동실험실의 1차 분석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가장 많이 검출된 것은 여러 종류의 지질 성분이었다. 일부는 동물성 지방이 장기간 산화될 때 나타나는 형태와 비슷했고 일부는 현대 표준 자료와 정확히 맞지 않았다. 변성된 단백질과 아미드 계열 화합물도 확인됐다. 염화나트륨과 마그네슘을 포함한 해양성 염류는 내부 조직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미량의 방향족 화합물은 생물기원 물질이 오랜 시간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합성수지와 산업용 왁스의 대표적 첨가제는 나오지 않았다.
석유계 폐기물에서 나타나는 탄화수소 분포도 맞지 않았다. 최근에 죽은 동물의 부패 지표 역시 뚜렷하지 않았다. 물체는 분명 생물에서 비롯된 물질이었지만 현재의 조직도 일반적인 화석도 아니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더 큰 혼란을 만들었다. 같은 시료에서도 수치 범위가 크게 달랐고 정상적인 연대로 확정하기 어려웠다. 시료가 지나치게 오래됐거나 주변에 오래된 해양 탄소가 섞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최근 수십 년이나 수백 년 사이에 만들어진 물질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했다. 물체가 오랜 시간 산소가 부족한 진흙 속에서 보존됐다는 해석도 점차 설득력을 얻었다. 설비는 자신의 전공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필요한 사람은 광물학자가 아니라 해양 포유류와 생물성 분비물을 직접 다뤄본 전문가였다. 그때 떠오른 인물이 남겸태였다. 67살의 겸태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오랫동안 고래류를 연구한 뒤 은퇴했다. 그는 국내 연안에서 발견된 고래 사체와 좌초개체의 위장 내용물, 동중국해에서 수집된 해양 유기물, 오래된 표본이 보존 상태를 분석해왔다. 설빈이 보낸 분석표와 사진을 확인한 겸태는 처음에는 산업용 물질의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지질 성분의 배열과 해양성 염류의 침투 깊이, 단백질 변성 형태가 일반 폐기물과 맞지 않았다. 특히 시료를 미세하게 가열했을 때 나타난 향기 성분의 변화가 그의 관심을 끌었다. 겸태는 추가 자료보다 현장 확인이 먼저라고 판단했고 다음 날 태안으로 왔다. 겸태는 표면에 남은 회백색 산화층과 내부의 어두운 부분, 불규칙한 틈 사이에 스며든 점토를 확인했다. 극소량의 시료는 낮은 온도에서도 서서히 부드러워졌고 물에는 쉽게 녹지 않았지만 알코올 계열 용매에는 일부 반응했다. 밀도는 위치마다 달랐으며 표면과 내부가 같은 시기에 굳은 물질처럼 보이지 않았다. 결정적인 단서는 열 반응에서 나왔다. 기존에 채취한 시료를 통제된 조건에서 가열하자 처음에는 흙과 염분이 섞인 무거운 냄새가 나타났고 이어 해양성 지방이 오래 산화되며 만들어지는 달고 깊은 향이 분리됐다. 최근 동물 조직에서 발생하는 부패 냄새와는 달랐다. 분석 장비에서는 엠브레인 계열로 추정되는 산화 생성물과 여러 지질 유도체가 검출됐다. 겸태의 판단은 공룡알도 일반적인 화석도 아니었다. 그것은 향유고래의 소화기관에서 형성되는 용연향과 가장 가까웠다. 향유고래가 먹이로 삼은 오징어의 단단한 부위를 소화하지 못하면 장 안에서 왁스성 물질이 형성될 수 있었다. 바다로 나온 뒤에는 오랜 기간 햇빛과 산소, 소금의 영향을 받으며 성질이 변했다. 처음에 불쾌한 냄새는 사라지고 향수산업에서 귀하게 여기는 복합적인 향이 남았다. 그러나 태안에서 발견된 것은 현대 해변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용연향과 규모부터 달랐다. 노출된 부분만으로도 기존 보고 사례를 압도했고 땅속에 묻힌 전체 부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표면의 산화층과 내부의 어두운 층이 여러 단계로 나뉜 점은 장기간 바다를 떠돌다가 퇴적됐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후 산소가 거의 없는 점토층에 파묻히면서 분해가 멈췄고 해안선 변화와 간척을 거쳐 농경지 아래 남았을 가능성이 컸다. 겸태는 이를 고대 용연향의 자연 보존체로 잠정 분류했다. 완전히 돌로 치환된 화석은 아니었고 현대의 용연향이라고 부르기에도 지나치게 오래된 상태였다. 학술적으로는 반화석화된 해양 생물 기원 물질이라는 표현이 더 안전했다. 정확한 연대와 기원을 밝히려면 내부 구조 촬영, 안정동위원소 분석, 미세 조직 검사, 주변 퇴적층 비교가 필요했다. 현장에서 무리하게 꺼내거나 크게 절단하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사라질 수 있었다. 설비는 이 발견이 단순한 희귀 물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내부에 오징어의 불이나 먹이 잔해가 남아있다면 과거 향유고래의 식성을 추적할 수 있었다. 지방산과 동위원소 비율은 당시 해수 온도와 먹이 사슬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었다. 주변 점토층과 함께 분석하면 서해안의 해양 환경이 언제 육지로 바뀌었는지도 확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나의 표본이 고래 생태, 고해양학, 퇴적학을 연결할 수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경수에게 그런 가능성은 아직 너무 멀리 있었다.
그의 현실에는 11월 30일의 상환 기한과 9,400만 원의 빚이 있었다. 물체가 학문적으로 얼마나 희귀한지보다 그것이 농장을 지킬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 발견 사실이 공식 인정되면 개발 회사가 물러나는지, 연구기관이 토지를 보호하는지, 어떤 보상이나 소유권이 생기는지가 먼저였다. 설빈과 겸태는 즉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용현양은 향유고래와 관련된 물질이어서 국내외 규정 검토가 필요했고, 발견 장소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과학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다. 오히려 정체가 밝혀질수록 환경, 해양 생물 보호, 재산권이 한꺼번에 얽힐 가능성이 컸다. 확실한 것은 하나였다. 배수로 속 물체는 버려진 탱크도, 자연석도, 공룡알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바다에서 시작돼 긴 시간을 견딘 생물성 물질이었고, 지금까지 알려진 용현향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했다. 경수의 농장은 더 이상 평범한 담보부동산으로만 남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연구진이 공식 보고 절차를 준비하기도 전에 통제되지 않은 변수가 생겼다.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대학원생 한 명이 처음 방문 당시 촬영한 사진을 연구실 단체 대화방에 올려둔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에는 배수로와 물체의 일부, 농장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표식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내부 참고용 파일은 그날 밤 연구실 밖의 다른 대화방으로 전달됐다. 다음 날 아침이 오기 전 사진은 이미 연구진이 회수할 수 없는 곳까지 넘어가고 있었다. 대학원생이 연구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넘어갔다. 처음에는 현장 조사를 기록한 사진 한 장에 불과했다. 배수로 안쪽에 박힌 거대한 타원형 물체와 크기를 짐작하게 하는 측정 막대, 주변 농지의 일부가 함께 담겨 있었다. 사진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정체를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강한 호기심을 만들었다. 한 사람이 사진을 지인에게 전달했고 그 지인은 다시 지역 온라인 모임에 올렸다. 게시물에는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었다. 태안의 한 농부가 폭우 뒤 무너진 땅에서 거대한 알을 발견했다는 추측만 붙었다. 처음에는 회원수가 많지 않은 단체 대화방과 지역 카페에서만 공유됐지만 자정이 지나기 전에 사진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일부 이용자는 물체를 공룡알이라고 단정했다. 다른 사람은 태안 앞바다에서 밀려온 정체불명의 생물이라고 주장했다. 오래된 군사시설의 잔해, 폐기된 잠수 장비, 대형 선박의 부품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사진 한 장만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사실 확인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2024년 10월 1일 아침, 사진에는 태안에서 발견된 초대형 공룡알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몇몇 짧은 영상 제작자들은 사진을 확대하고 자극적인 문구를 덧붙였다. 한 채널은 물체의 크기를 성인 남성과 비교했고, 다른 채널은 한국에서 발견된 가장 큰 화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아직 물체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미 희귀 화석이라는 결론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게시물이 급속히 퍼지면서 농장의 위치도 오래 숨겨지지 않았다. 사진 속 배수로 구조와 비닐하우스 배치, 농로의 형태를 지역 주민들이 알아봤다. 원북면의 한 농가라는 정보가 구체적인 마을 이름으로 바뀌었고 한경수의 이름까지 게시물 댓글에 등장했다. 경수는 오전부터 낯선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화석을 직접 보고 싶다는 요청, 사진을 독점으로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 물체를 대신 감정해주겠다는 연락이 이어졌다. 어느 업체는 이미 해외 구매자가 기다리고 있다며 정확한 크기와 무게를 물었다. 경수는 어떤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설빈과 남겸태가 공식적인 검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 믿었다. 그러나 온라인의 속도는 연구 절차를 기다리지 않았다. 지역 방송사는 오전 뉴스에서 태안 농지의 미확인 물체를 다뤘다. 방송에서는 공룡알이라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화면 하단에는 거대 화석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반복됐다. 오후가 되자 전국 단위 인터넷 언론도 기사를 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서로의 보도를 인용했고 새로운 사실은 거의 없었다. 그날 오후부터 농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외지 차량이 늘어났다. 지역 방송국 취재진과 개인 방송 진행자, 사진을 찍으러 온 사람들이 농장 입구를 찾았다. 일부는 경수의 허락 없이 농로를 따라 안쪽까지 들어왔다. 어떤 사람들은 무너진 배수로 주변에 설치된 차광막을 치우려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드론으로 농장 내부를 촬영했다. 경수는 출입 금지 안내문을 새로 붙이고 농업용 철제 울타리를 임시로 연결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에도 연락했지만 사유지에서 발생한 일이라 행정기관이 상시 통제 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려웠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무단 침입자를 내보낼 수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이 계속 찾아오는 상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호두의 반응도 이전과 달라졌다. 낮에는 낯선 차량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밤에는 농장 주변에서 손전등이 보였다. 경수는 발견 전까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자신의 땅이 갑자기 공개된 전시장처럼 변했다고 느꼈다. 사람들은 농사 피해나 비대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배수로 안의 물체와 그것이 얼마의 돈이 될 수 있는지에 집중돼 있었다. 윤설비는 대학 측과 상의해 정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룡알이 아니며 일반적인 화석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는 설명도 함께 내놓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용연향과 유사한 생물성 물질이라는 잠정 판단이 알려졌다.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위험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온라인에는 용연향이 고급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고 작은 조각도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해외에서 발견된 용연향의 거래 사례가 한국 원화로 환산돼 소개됐다. 물체의 크기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예상 가격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올라갔다. 법적 거래 가능성이나 실제 품질, 보존 상태에 관한 설명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화석을 보러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값을 확인하러 왔다. 향수 원료를 다룬다고 주장하는 중개업자와 개인 수집가도 연락했다. 농장에 몰래 들어가 작은 조각이라도 떼어내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글까지 퍼졌다. 경수는 무너진 배수로를 더 단단히 가릴 수밖에 없었다. 이 소식은 곽태림에게도 즉시 전달됐다. 해성코스탈개발은 원북면 일대의 토지 거래와 개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뉴스를 점검하고 있었다. 태림은 사진이 확산된 당일 오전부터 직원들에게 경수의 농장과 관련된 등기, 대출, 개발 제한 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했다. 오후에는 태림이 직접 농장을 찾았다. 그는 지금까지 제시했던 조건보다 높은 매입안을 준비했다. 해성코스탈개발이 경수의 대출금 전액을 대신 상환하고 기존 매입 제한보다 30%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도 경수가 최대 2년 동안 현재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겉으로는 고령 농민을 배려한 제안처럼 보였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에는 토지 안에서 발견되거나 분리되는 모든 물질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배수로의 물체는 해성코스탈개발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구조였다. 경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농장을 지키기 위해 버틴 시간뿐 아니라 물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시작된 연구까지 한 번에 넘길 수 없었다. 태림이 제시한 돈은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컸지만 그것은 발견의 가치가 확인되기 전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였다. 태림은 더 이상 조건을 높이지 않았다. 그는 경수의 거절을 예상하고 있었다. 경수가 대출 상환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가 줄어들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농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날 이후 해성코스탈개발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경수가 돈을 빌린 저축은행은 이미 연체 채권을 정리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태림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자산관리 회사를 통해 해당 채권을 인수하도록 했다. 형식적으로는 부실 채권의 정상적인 거래였다. 그러나 자산관리 회사의 주요 투자자와 해성코스탈개발 사이에는 여러 단계의 지분 관계가 존재했다.
불과 이틀 만에 경수의 채권자는 사실상 바뀌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금액을 갚아야 했지만 이제 상환을 요구하는 쪽은 농장을 개발하려는 사람과 연결돼 있었다. 기존 은행은 일부 상환이나 기한 연장을 논의할 여지가 있었지만 새 채권자는 즉시 담보권을 행사할 준비를 시작했다. 10월 3일, 자산관리회사는 농장과 발견 물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감정기관에 자료를 보냈다. 그들은 물체가 땅속에 박힌 상태로 발견됐고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토지의 구성 부분인지, 독립된 동산인지, 발견자의 소유물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5일, 경수에게 법원 서류가 전달됐다. 자산관리회사는 자신들이 담보권을 가진 토지의 가치가 발견 물체 때문에 크게 달라졌으며 경수가 이를 임의로 옮기거나 판매하면 담보재산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물체의 이동, 절단, 양도, 훼손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임시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경수는 자신의 땅에서 발견한 물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없게 됐다. 연구진도 법적 문제를 무시한 채 옮기거나 내부를 크게 조사할 수 없었다. 물체는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인 상태가 됐다. 동시에 해성 코스탈 개발과 연결된 법인은 태안군에 별도의 민원을 제기했다. 정체가 확정되지 않은 생물성 물질이 배수로에 노출돼 있고 침수 때 일부 성분이 인근 수로와 해안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주민 안전과 수질 오염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행정기관이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사안이 됐다. 민원 서류에는 현장 안전점검과 전문 처리 업체의 접근을 허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추천업체는 해성 코스탈 개발의 여러 사업장에서 토목과 폐기물 처리를 맡아온 회사였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물체에 접근할 통로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윤설비는 사건의 흐름을 뒤늦게 하나의 구조로 이해했다. 곽태림은 당장 물체가 자신의 소유라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다. 법원 명령으로 경수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행정민원으로 외부 업체의 접근 권한을 만든 뒤 채권자로서 농장을 경매에 넘기면 됐다. 11월 30일이 지나고 토지가 매각되면 발견 장소와 물체를 함께 통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었지만 경수의 채무기한은 2달도 남지 않았다. 과학은 정확성을 위해 시간을 필요로 했고 태림은 바로 그 시간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경수가 수백억 원짜리 보물을 가진 농부로 불렸다. 사람들은 그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의 경수에게는 물체를 팔 권리도, 옮길 권리도, 담보로 맡길 방법도 없었다. 수확을 잃은 농장에는 다음 농사를 준비할 자금조차 부족했다. 차량의 기름값과 망가진 배수로를 임시로 막을 비용도 계산해야 했다. 한경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체를 지키고 있다는 소문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통장에 남은 돈은 농약과 비료를 함께 살 수 있을 만큼도 되지 않았다. 배수로 속의 발견은 농장을 구할 기회처럼 시작됐지만 이제는 은행과 개발회사, 법원과 행정기관이 동시에 농장을 조이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곽태림은 더 이상 농장 앞에 나타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문서들이 경수의 땅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설비는 법원 결정문과 채권 양도 내역, 태안군에 접수된 환경민원 사본을 정리해 대전으로 보냈다. 자료를 받은 사람은 공익법률센터 소속 변호사 차혜원이었다. 39살의 혜원은 농촌 지역의 토지 수용, 해안 개발, 환경 분쟁을 주로 맡아왔다. 대형 사업자가 행정 절차와 금융 압박을 동시에 이용해 고령 농민의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도 여러 차례 다룬 경험이 있었다. 혜원은 10월 7일 원북면으로 내려왔다.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부터 단순한 소유권 분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경수의 농장에는 3가지 문제가 겹쳐 있었다. 첫 번째는 9,400만 원의 채무와 담보권이었다. 경수가 상환 기한을 넘기면 채권자는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다. 발견 물체의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면 빚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경수에게 불리했다. 개발회사는 시간을 견딜 자금이 있었지만 경수는 다음 농사를 준비할 비용도 부족했다. 두 번째는 배수로에서 발견된 물체의 법적 성격이었다. 그것이 토지의 일부인지 땅에서 분리할 수 있는 독립된 물건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성코스탈개발과 연결된 자산관리회사는 물체가 담보 설정 당시부터 지하에 존재했으므로 토지 가치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구진은 그것이 땅에서 생성된 광물이나 토양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생물성 물질이며 과학적으로 분리 가능한 표본이라고 보았다. 세 번째는 향유고래와 관련된 생물성 물질이라는 점이었다. 향유고래는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해양 포유류였다. 용연양의 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국가마다 달랐고 국내에서는 발견자가 임의로 절단해 해외 구매자에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해양 생물 보호, 외래 반출, 연구 자원 관리와 관련된 검토가 선행돼야 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백억 원이라는 숫자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경수는 자신이 발견한 물체를 팔 수도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연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공기관도 매입을 논의하기 어려웠다. 세상은 그를 거대한 보물을 가진 농부로 불렀지만 법적으로 그는 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물체와 곧 경매에 넘어갈 농장을 동시에 떠안고 있었다. 회원은 곽태림이 바로 그 모순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태림은 물체의 소유권을 즉시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다. 경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 뒤 채무 기한만 기다리면 됐다.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해성과 관련된 법인이 낙찰받는다면 이후의 소유권 분쟁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법적 압박과 함께 마을 안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해성코스탈개발은 원북면 일대의 숙박시설과 상가, 주차장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홍보를 강화했다. 사업이 시작되면 건설 인력과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라는 자료가 배포됐다. 반대로 한 농가의 반대 때문에 전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말도 퍼졌다. 농자재상과 식당, 소규모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주민들에게는 개발 일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전달됐다. 회사 측 사람들은 경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핵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그 결과 일부 주민은 경수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받고도 개인적인 고집 때문에 마을의 기회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경수의 사정을 오랫동안 알고 있던 주민들도 흔들렸다. 고령 농민 한 사람이 언제까지 농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빚을 갚지 못하는 땅을 지키는 일이 현실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태림의 개발 계획을 경계하던 사람들조차 물체의 가치가 알려진 뒤에는 경수가 충분한 보상을 받고 떠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경수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점점 고립됐다. 평생 같은 농로와 농기계를 함께 사용했던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사람들은 그가 감당해야 하는 빚보다 발견 물체의 예상 가격을 먼저 계산했다. 경수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 법률 비용과 농장 운영비였지만 주변에서는 이미 그가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 소식은 인천에 있던 한서율에게도 전달됐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또다시 문제를 숨겼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오명화가 세상을 떠난 뒤 서율은 여러 차례 농장을 정리하자고 했다. 경수 혼자 감당하기에는 농사 규모가 컸고 병원과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아버지가 농장을 고집할수록 어머니의 마지막 몇 년과 가족의 희생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율은 회사에 연차를 내고 태안으로 내려왔다. 농장에 도착한 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온라인 기사나 물체가 아니었다. 식탁에 쌓인 대출 서류, 법원 결정문, 채권양도 통지서, 개발회사의 토지 매입 계약서였다.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던 서랍에는 몇 년 동안 받은 해성코스탈개발의 제안서가 날짜 순으로 보관돼 있었다. 계약서에는 토지 매입 가격만 적혀 있지 않았다. 농장 안에서 발견된 물질과 앞으로 발생할 모든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는 조항,
개발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 계약 이후 발생하는 환경조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서율은 아버지가 단순히 오래된 집을 지키기 위해 버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혜성이 주변 땅을 확보한 방식도 확인됐다. 농사를 그만둔 노인들에게는 이주 비용을 포함한 조건을 제시했고, 빚이 있는 농가에는 채권자와의 협상을 대신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토지를 넘긴 뒤에도 일정 기간 살게 해주겠다는 조건은 배려처럼 보였지만 계약이 끝나면 주민들은 아무 권리 없이 떠나야 했다. 가족 단위 농가가 하나씩 사라질수록 남은 농민들은 농기계 공동이용과 농산물 출하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서율은 농장을 아버지 한 사람의 재산으로만 보던 자신의 생각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됐다. 경수가 땅을 넘기면 혜성은 개발 구역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 뒤에는 농로와 배수로의 구조가 관광시설 중심으로 바뀌고 남은 농가도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컸다. 오명화가 생전에 농장을 떠나지 못한 이유도 새롭게 이해됐다. 명화는 남편의 고집을 무조건 지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빚과 노동 때문에 여러 번 갈등했지만 농장 근처의 고령 주민들이 서로 농산물을 나누고 병원 이동을 돕는 관계가 무너지면 마을 전체가 더 빠르게 사라질 것을 걱정했다. 경수가 지키려던 것은 가족의 추억만이 아니었다. 이미 약해진 공동체가 완전히 끊어지는 마지막 지점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다. 서율이 돌아오면서 경수는 처음으로 채무와 개발 압박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부녀 사이의 오래된 갈등이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서율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빚을 숨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경수는 딸에게 부담을 넘기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 다만 두 사람은 농장을 팔 것인지 여부만을 두고 다투던 이전과 달리 이제 같은 서류를 보고 같은 위험을 이해하게 됐다. 차혜원은 서율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물체가 과학적으로 중요한 표본이라는 점을 먼저 법적으로 고정하지 않으면 모든 절차가 채권자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 소유권과 가격을 당장 다투는 것은 혜성의 전략에 끌려가는 일이었다. 필요한 것은 물체를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이 시급한 과학적 증거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혜원은 새로운 대응 방식을 제시했다. 물체가 계속 배수로에 남아있으면 침수와 염분 변화로 훼손될 수 있고 무단 침입자가 일부를 떼어갈 위험도 있었다. 법원 명령은 경수에 이미 처분을 금지했지만 중립적인 연구기관이 현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안전한 시설로 옮기는 것까지 명확하게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윤설비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협의를 시작했다. 서천에 있는 자원관은 해양생물 표본을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었다. 물체의 내부 구조와 성분을 훼손하지 않고 조사하려면 현장보다 통제된 시설이 필요했다. 남경태도 해당 표본이 학술 가치가 예외적으로 크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조건부로 임시 보관과 연구를 맡는 데 동의했다. 다만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므로 경수의 요청만으로 이동할 수는 없었다. 해양수산 관련 행정기관의 확인,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이동 전후의 상태를 기록할 중립적인 절차가 필요했다. 어느 한쪽이 몰래 표본을 처분했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과정이 공식적으로 남아야 했다. 혜원은 즉시 법원의 보전 처분 변경과 증거보전 신청을 준비했다. 물체를 판매하거나 나누기 위한 이동이 아니라 파손을 막고 과학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이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설비는 현장 보존의 한계를 정리했고 겸태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지질 성분과 향기 성분이 변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출했다. 이 계획이 받아들여지면 물체는 혜성에 접근해서 벗어나 중립적인 국가 연구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후 소유권과 보상 문제는 표본이 안전하게 보존된 상태에서 다툴 수 있었다. 경수에게도 처음으로 방어할 시간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곽태림은 그들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먼저 행정 절차를 움직였다. 10월 9일 오후 태안군은 경수의 농장 배수로에 대한 조건부 안전점검 명령을 내렸다. 집중호우로 둑이 무너졌고
정체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생물성 물질이 수로에 노출돼 있다는 민원이 근거였다. 문서 자체는 해성코스탈개발이나 자산관리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추가 붕괴와 수질 오염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 업체가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제는 점검 업체였다. 태안군이 현장 투입을 승인한 회사는 해성코스탈개발의 다른 공사장에서 토목과 폐기물 처리를 맡아온 업체였다. 해당 업체는 안전조사를 위해 굴착 장비가 필요하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물체 주변에 무너진 토사를 제거하고 배수로 구조를 확인한다는 명목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안전점검이었다. 그러나 설빈과 겸태는 일반 굴착기로 주변을 파낼 경우 표본이 갈라지거나 내부 구조가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표면의 작은 파손만으로도 수분과 산소가 내부에 침투할 수 있었다. 수백만 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존한 정보가 몇 분 만에 사라질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작업 시간이었다. 업체는 주민 통행과 언론 취재를 피하고 작업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자정 이후 장비를 투입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장에는 굴착기와 운반 차량이 함께 들어올 예정이었다. 점검만을 위한 장비 구성으로 보기 어려웠다. 회원은 명령문과 작업 계획서를 비교했다. 태안군의 허가는 현장 접근과 안전점검을 위한 것이었지만 업체가 제출한 세부 계획에는 토사 제거 후 확인된 물질을 안전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안전구역이 어디인지, 누가 관리하는지, 이동 후 어떤 기관이 표본을 인수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만약 업체가 물체를 굴착해 차량에 싣는다면 해성은 그것을 오염 위험 물질이나 담보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연구진이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처분과 소송이 필요했다. 물체가 운반 중 파손되더라도 책임을 입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현장 투입 예정 시각은 자정이었다. 차 회원이 작업 계획서를 확보했을 때는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뒤였다. 법원과 행정기관의 정규 업무 시간은 이미 끝나 있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공식 이동 승인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오지 않았다. 경수와 서율, 설빈, 겸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6시간도 남지 않았다. 그 안에 합법적인 보존 절차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자정 이후 굴착기가 배수로에 들어오게 돼 있었다. 차 회원은 오후 6시가 지난 시점부터 정규 업무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정 이후 굴착기가 투입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태안군의 조건부 안전점검 명령은 표면적으로 합법적인 행정조치였지만 작업계획서에는 단순 점검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물체 주변의 토사를 제거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분리된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다는 문구였다. 해성코스탈개발과 관계된 업체가 그 권한을 이용하면 표본은 연구기관이 아니라 개발회사 측이 통제하는 장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컸다. 회원은 먼저 법원 당직 접수 절차를 확인했다. 이미 준비 중이던 증거보전 신청서의 긴급성을 보강하고 현장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물체를 중립적인 연구시설로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추가했다. 태안군의 명령문과 업체의 작업계획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임시 수용의사, 윤설빈과 남겸태가 작성한 과학적 소견도 함께 제출됐다. 특히 일반 굴착 장비가 표본에 접촉할 경우 내부 층위와 화학 성분이 훼손될 수 있으며 한번 손상된 정보는 복구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자정 전에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회원은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에 동시에 통지했다. 태안경찰서에는 소유권 분쟁 중인 물체를 특정 업체가 임의로 반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태안군 담당 부서에는 안전점검 명령이 물체의 소유권이나 반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에는 향유골의 기원의 생물성 물질로 추정되는 표본이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는 긴급 보고가 접수됐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도 내부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다.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를 임시 보관하는 방식이라면
긴급 보존의 필요성을 근거로 현장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단, 모든 과정은 기록돼야 했다. 표본이 발견 위치, 노출 상태, 이동 전 크기와 표면 손상, 이동에 사용된 장비, 운반 중 온도와 습도, 도착 후 봉인 상태까지 빠짐없이 남겨야 했다. 어느 한쪽이 물체를 빼돌리거나 일부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중립성이 확보돼야 했다. 윤설비는 현장 작업 계획을 다시 작성했다. 배수로의 토사를 일반 굴착기로 제거하지 않고 저압 흡입 장비와 수작업용 보존 도구를 사용하기로 했다. 물체 아래에는 여러 방향에서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합성 섬유 받침망을 설치하고 낮은 높이에서 작동하는 소형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이 채택됐다. 표면의 어느 한 지점에도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지틀도 준비됐다. 남겸태는 표본이 구조적 위험을 검토했다. 바깥쪽은 단단해 보였지만 내부가 같은 강도를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었다. 오랜 시간 점토층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사라지는 순간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물체를 완전히 세척하지 않고 주변 점토 일부를 함께 유지한 채 옮기기로 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겉에 붙은 흙은 단순한 오염물이 아니라 보존 환경과 연대를 설명하는 자료였다. 서천에서 출발한 장비 차량과 연구 인력은 밤 10시가 되기 전에 원북면에 도착했다. 외부인의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에는 작업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참여 인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표본 보존 담당자, 충남대학교 연구진, 장비기사, 기록 담당자와 법률 대리인으로 제한됐다. 한경수와 한서율도 모든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현장 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작업은 밤 10시 20분부터 시작됐다. 먼저 물체 주변의 위치 좌표와 높이, 노출 범위가 측정됐다. 사진과 영상은 동일한 각도에서 반복 촬영됐고 표면에 이미 존재하던 균열과 변색 부위도 번호를 붙여 기록했다. 배수로 주변의 물과 점토가 추가로 채취돼 봉인됐다. 이후 물체에 직접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변의 부드러운 흙부터 단계적으로 제거됐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물체는 더 깊이 묻혀 있었다. 지상에 드러난 부분은 전체의 대부분이 아니었다. 둑 안쪽으로 이어진 부분이 발견되면서 길이는 거의 2m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게도 초기 추정치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높았다. 준비해온 받침망만으로는 안정적인 이동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져 지지점의 수를 늘리고 추가 고정 장치를 설치해야 했다. 작업은 2차례 중단됐다. 첫 번째는 물체 아래쪽에서 굳은 점토층이 발견됐을 때였다. 그 부분을 무리하게 제거하면 표면 일부가 함께 떨어질 수 있었다. 연구진은 점토층을 얇게 남긴 채 전체를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계획을 바꿨다. 두 번째 중단은 한쪽 끝에서 예상보다 낮은 밀도의 구간이 확인됐을 때였다. 해당 부분에 직접 줄을 걸면 찌그러지거나 갈라질 위험이 있어 지지틀의 위치를 다시 조정했다. 시간은 계속 줄어들었다. 해성 측 업체의 작업 시작 예정 시각은 자정이었다. 그러나 서두르다 표본을 손상시키면 긴급 이동의 목적 자체가 사라졌다. 설비는 작업 속도보다 기록과 안전을 우선했다. 회원 역시 모든 절차가 보존 목적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금이라도 상업적 처분이나 증거은닉으로 보이면 이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밤 11시 37분, 표본은 지층에서 완전히 분리됐다. 합성섬유 받침망과 지지틀이 전체 무게를 균등하게 받았고 소형 크레인이 낮은 속도로 하중을 올렸다. 물체는 주변 점토 일부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된 운반용 받침대 위에 놓였다. 현장 계측 장비에 나타난 무게는 예상보다 컸지만 정확한 수치는 서천의 시설에서 다시 측정하기로 했다. 표본은 충격을 줄이는 완충제와 고정장치로 보호됐고 밀폐된 운반 상자 안에 들어갔다. 내부 온도와 습도를 기록하는 센서도 설치됐다. 봉인 번호와 시간, 참여자 명단이 기록 문서에 남았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법원과 관계기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연구와 보존만 담당한다는 확인서도 작성됐다. 차량이 출발을 준비하던 순간
농장 진입로가 여러 대의 차량으로 막혔다. 곽태림과 해성코스탈개발 측 관계자, 자산관리회사 직원, 안전점검을 맡은 업체의 책임자가 함께 도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도 뒤따랐다. 태림 측은 법원의 기존 처분 명령을 근거로 한경수가 담보재산과 관련된 물체를 불법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관리회사는 표본이 발견 당시 토지에 부착돼 있었으므로 담보 목적물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임시처분에는 이동과 처분, 훼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연구기관으로 옮기는 행위도 이동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해성 측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표본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요구를 제출했다. 회원은 이미 준비한 자료를 경찰과 현장 관계자에게 제시했다. 표본은 판매되거나 양도되는 것이 아니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보관을 맡고 있었고 이동 전후의 상태와 위치는 모두 기록돼 있었다. 물체가 경수 개인이나 제3자의 사적인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도 아니었다. 소유권 판단이 끝날 때까지 훼손을 막기 위한 증거보전 조치였다. 태안군의 안전점검 명령도 다시 확인됐다. 명령은 배수로의 붕괴 위험과 오염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허용했지만 해성 측 업체가 물체를 소유하거나 임의의 장소로 반출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았다. 업체의 작업계획서에 적힌 안전구역 역시 행정기관이 승인한 별도 보관시설이 아니었다. 연구장비와 보존 인력을 갖춘 기관도 아니었다. 회원은 해성 측이 자정 이후 일반 굴착기를 투입하려 했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표본이 생물성 유기물일 가능성이 이미 공식적으로 통지된 상태에서 중장비를 이용한 토사 제거는 심각한 훼손 위험을 수반했다. 그럼에도 업체는 굴착기뿐 아니라 운반 차량까지 대기시켰다. 안전점검만을 위한 준비라고 보기 어려웠다. 결정적인 자료는 농장 입구와 인근 도로에 설치된 녹화 장치에서 나왔다. 해성 측 굴착기와 운반 차량은 행정명령의 작업 가능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농장에서 약 2km 떨어진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다. 작업 범위가 확정되기도 전에 반출 장비를 준비했다는 사실은 목적이 단순 점검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만들었다. 태림 측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현장 투입도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회원은 긴급 증거보전 신청이 이미 접수됐고 법원 당직 접수 확인과 모든 관계 기관에 발송한 통지 내역을 제시했다.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의 이동은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고 증거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치라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형사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했다. 표본은 국가연구기관의 관리 아래 있었고 이동 과정이 전부 기록돼 있었다. 경수가 이를 숨기거나 판매하려는 정황도 없었다. 반면 해성 측이 주장하는 담보 범위와 물체의 소유권은 법원이 판단해야 할 민사 문제였다. 경찰이 현장에서 어느 한쪽의 소유권을 인정해 운반을 강제로 중단시킬 근거는 부족했다. 결국 경찰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차량을 막지 않기로 했다. 다만 운반 목적과 도착 장소, 봉인 번호를 공식 기록에 남기고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표본을 가공하거나 외부로 이전하지 않는 조건이 확인됐다. 해성 측의 안전점검은 표본이 제거된 뒤 배수로 구조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곽태림은 준비한 행정 절차와 채권자의 권한만으로 현장에서 표본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그는 경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끝난 것이 아니며 농장의 채무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표본을 서천으로 옮겼다고 해서 경매 절차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차량이 농장을 떠난 뒤에도 9,400만 원의 빚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자산관리회사는 상환기한이 지나면 담보권을 시행할 수 있었고 법원이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농장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가장 급박한 위험은 일단 지나갔다. 표본은 해성 측 굴착기의 범위에서 벗어났고 중립적인 연구기관의 관리 아래 들어갔다. 곽태림은 배수로의 물체를 오염 위험물이나 담보재산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가져갈 기회를 잃었다. 운반 차량은 자정이 지나 서천으로 향했다.
한경수는 자신의 농장에서 나온 물체가 처음으로 땅을 떠나는 과정을 기록 문서로 확인했다. 그것이 농장을 구할 재산인지, 국가가 관리해야 할 연구 자원인지, 아무런 금전적 권리를 주지 않는 보호 대상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뿐이었다. 경수는 그날 밤 표본을 지켜냈지만 자신의 집과 밭까지 지켜낸 것은 아니었다. 해성 코스탈 개발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과학적 분석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채무 기한보다 먼저 도착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도착한 표본은 외부와 분리된 보존시설로 옮겨졌다. 현장에서 부여된 봉인 번호와 운반 기록이 먼저 확인됐고 이동 전후의 표면 상태와 온도 변화, 습도 기록도 대조됐다. 한경수와 한서율, 윤설빈, 남겸태, 차혜원에게는 동일한 인수 확인서가 전달됐다. 표본이 소유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해성 코스탈 개발이나 자산관리회사가 임의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정밀 계측 결과 표본이 무게는 468kg이었다. 발견 당시 땅 밖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고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다. 길이는 거의 2m에 이르렀고 가장 두꺼운 부분의 폭도 1m를 넘었다. 표면에는 회색과 녹갈색의 층이 불규칙하게 섞여 있었으며 일부 구간에는 오랜 시간 압력을 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외부는 단단했지만 모든 부분이 같은 밀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연구진은 표본을 크게 절단하지 않고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용 컴퓨터 단층 촬영 장비를 사용했다. 첫 촬영에서 내부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의 유기층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심부에는 밀도가 높은 영역이 있었고 그 주변을 서로 다른 성분의 층이 감싸고 있었다. 일부 층은 오랜 시간 산화된 지방질과 유사했고 다른 부분은 점토와 염류가 침투해 굳어진 상태였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에 포함된 작은 고밀도 물질들이었다. 형태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는 두 종류의 부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향유고래는 오징어와 같은 두 종류를 주로 먹지만 단단한 부리 부분은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남겸태가 처음 용연양 가능성을 제기했던 이유도 이런 생물학적 과정 때문이었다.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는 그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용연향과는 차이가 컸다. 현대 해안에서 발견되는 용연향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동안 햇빛과 산소에 노출돼 바깥쪽부터 밝은 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태안에서 나온 표본은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복잡한 변성 흔적이 확인됐다. 한번 바다에서 산화된 뒤 다시 퇴적층에 묻혔고 이후 오랜 기간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보존된 것으로 보였다. 안정동위원소 분석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표본 내부의 탄소와 질소 비율은 최근 한반도 연안에서 발견되는 해양 생물성 물질과 일치하지 않았다. 주변 점토층에서 채취한 미세 조개 껍데기와 유기물의 조성도 현재의 태안 연안 환경과 달랐다. 물체가 최근 폭풍이나 해류에 의해 농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지금과 다른 해안 지형을 가졌던 시기에 퇴적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진은 방사성 탄소 측정만으로 정확한 연대를 확정하지 않았다. 해양 생물은 오래된 탄소를 포함할 수 있어 실제 연대보다 더 오래된 값이 나오는 해양 저장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신 주변 퇴적층과 미세화석, 유기화합물의 변성 정도를 함께 비교했다. 그 결과 표본이 수백 년 정도 된 물질이 아니라 훨씬 오래된 해양 환경에서 형성됐다는 판단이 강해졌다. 완전한 광물화가 진행된 화석은 아니었다. 원래의 유기 성분이 상당 부분 남아있었고 일부는 열과 용매에 반응했다. 그렇다고 현대적인 용연양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오랜 매몰 과정에서 조직이 압축되고 염류와 점토가 침투해 성질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를 고대 용연양의 반화석화된 자연 보존체로 잠정 분류했다. 국내외 자료와 비교한 결과 이 정도 크기와 보존 상태를 가진 표본은 동아시아에서 보고된 적이 없었다. 작은 조각이나 용연양으로 추정되는 퇴적 흔적은 존재했지만 내부 층위를 그대로 유지한 수백 킬로그램 규모의 표본은 찾기 어려웠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태안 표본을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가장 크고 완전한 고대 용연양 보존체로 평가했다. 과학적 가치는 단순히 크기에서 나오지 않았다. 내부에 남은 두 종류 구조는 과거 향유고래가 어떤 먹이를 섭취했는지 알려줄 수 있었다. 지방산과 동위원소의 비율은 당시 해양 먹이 사슬과 수온 변화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었다. 외부에 붙은 점토와 미세화석은 서해안의 해안선 변화와 퇴적 환경을 분석하는 데 이용될 수 있었다. 하나의 표본 안에 고래의 생태와 오래된 바다의 정보가 함께 남아있는 셈이었다. 연구 내용이 일부 공개되자 국내 언론뿐 아니라 해외 해양생물 연구기관에서도 문의가 들어왔다. 향유고래 연구자와 고해양학자, 유기지구화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해외 박물관과 자연사 연구기관도 표본이 보존 상태와 공개 가능성을 확인했다. 태안의 작은 농장에서 시작된 발견은 국제학계가 주목하는 자료가 됐다. 그와 동시에 상업적 접근도 늘어났다. 개인 수집가들은 중개인을 통해 구매 의사를 전달했고, 해외의 일부 향수 관련 업체는 분석용 조각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거액을 후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표본 전체의 가격을 수십억 원이나 수백억 원으로 계산하는 글이 퍼졌다. 향수 한 병의 가격과 용연양의 무게를 단순히 곱한 숫자들이 실제 가치처럼 인용됐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모든 상업 거래를 중단시켰다. 표본은 보호 대상 해양 포유류인 향유고래에서 비롯된 물질로 추정됐고 정확한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반출이나 분할 판매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었다. 과학 표본이 일부를 떼어내는 행위도 연구 목적과 관리 절차가 명확해야 했다. 경수는 표본이 작은 조각조차 마음대로 팔 수 없었다. 해외 업체가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계약할 권한이 없었고 은행에 담보로 맡길 수도 없었다. 감정가를 산정할 합법적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공기관도 보상이나 매입 금액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경수에게 또 다른 모순을 안겼다. 표본이 과학적 가치는 조사할수록 커졌지만 당장 9,400만 원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생기지 않았다. 자산관리회사는 상환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통지를 계속 보냈다. 표본을 서천으로 옮긴 뒤에도 농장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연체이자는 그대로였다. 곽태림 측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법적 주장을 수정했다. 처음에는 물체가 토지의 일부이므로 담보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표본이 별도의 동산으로 인정되더라도 발견 당시 토지와 결합돼 있었고 그 존재로 인해 농장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자산관리회사는 경수가 담보물의 가치를 임의로 분리해 외부 기관에 옮겼다는 논리도 제출했다. 차혜원은 반대 자료를 준비했다. 표본은 토양에서 형성된 광물도 아니고 농장의 생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작물이나 시설물도 아니었다. 오래전 바다에서 유입된 생물성 물질이 우연히 퇴적층에 묻힌 뒤 농경지 아래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토지와 함께 사용되는 부속물도 아니었고 분리하면 토지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는 구조도 아니었다. 남겸태는 전문가 의견서에서 표본이 기원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용연양은 향유고래의 소화기관에서 형성되는 생물성 분비물이었다. 그것이 바다를 떠돌다 침전되고 땅에 묻혔다고 해서 광물이나 토양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오래된 나무가 지층에서 발견되거나 난파선의 일부가 진흙 속에 묻힌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견 장소와 물체의 기원은 구별해야 했다. 윤설비는 표본을 제거한 뒤에도 농장의 배수 기능과 토지 구조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무너진 둑은 별도의 복구가 필요했지만 그것은 폭우와 침식 때문에 발생한 피해였다. 표본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농지 자체가 기능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것을 농장의 필수 구성 부분으로 보는 주장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았다. 해원은 채권 거래 시점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해성과 연결된 자산관리 회사가 경수의 연체 채권을 인수한 것은 물체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고 용연양 가능성이 알려진 뒤였다.
회사는 해당 채권을 일반적인 부실 채권보다 적극적으로 매입했고 인수 직후 담보권 실행과 처분 금지 신청을 동시에 준비했다. 단순히 대출금을 회수하려는 채권자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속도였다. 해성코스탈개발 내부의 투자 자료에는 경수의 토지가 개발 부지를 연결하는 핵심 구간으로 표시돼 있었다. 표본이 발견되기 전부터 회사는 해당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발견 이후에는 토지뿐 아니라 표본이 잠재 가치까지 고려해 채권을 매입한 정황이 나타났다. 회원은 이를 정상적인 채권 회수가 아니라 저가로 토지와 발견물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11월 18일 관할 법원에서 임시처분과 담보 범위에 관한 심리가 열렸다. 해성 측은 표본이 땅속에 묻혀있던 시점부터 토지의 경제적 가치에 포함됐으며 담보 설정에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수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표본을 옮긴 행위가 담보 가치의 훼손이라고 했다. 반대 측은 표본이 생물학적 기원과 독립성을 입증하는 연구 자료를 제출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표본을 매입하거나 소유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보존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동 전후의 기록이 완전하게 남아있어 경수가 물체를 은닉하거나 처분했다는 주장도 성립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표본을 토지의 일부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지하자원이나 농지의 구성 물질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생물성 물체였으며 과학적으로 분리 가능한 독립 표본이었다. 채권자가 토지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표본까지 담보물로 볼 수는 없었다. 또한 법원은 채권 인수 시점과 경매 절차의 속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물체의 잠재 가치를 알게 된 뒤 채권을 매입했고 정상적인 상환 협의보다 농장 처분을 우선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소유권과 표본이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면 경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법원은 농장에 대한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표본은 담보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됐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임시 보존도 유지됐다. 최종적인 소유권과 관리 방식은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표본이 경수의 합법적인 소유지에서 발견됐고 그가 최초 발견자이자 토지 소유자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소유 이익을 가진다는 사실은 인정됐다. 경수는 처음으로 농장이 당장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 시간을 얻었다. 그러나 판결이 빚을 없애준 것은 아니었다. 9,4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경매 중지는 최종 면제가 아니라 분쟁이 정리될 때까지의 임시 조치였다. 표본을 팔 수 없는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다. 한경수는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거대한 표본이 가장 가까운 권리자가 됐지만 아직 그것으로 농장을 지킬 방법은 없었다. 법원의 결정은 패배를 멈춘 첫 번째 방어선일 뿐이었다. 그는 시간을 얻었고 곽태림은 가장 빠른 길을 잃었다. 그러나 농장을 완전히 되찾기 위해서는 표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가치를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바꾸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 법원이 농장 경매를 일시 중지하고 태안에서 발견된 표본을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뒤에도 한경수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판결은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9,400만 원의 원금과 연체 이자를 없애주지는 않았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보관 중인 표본은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았지만 경수가 필요할 때 일부를 떼어 팔거나 해외 구매자와 계약할 수 있는 재산도 아니었다. 연구 가치가 높아질수록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제한은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 2025년 2월 해양생물연구자와 법률 전문가, 박물관 관계자, 정부기관 담당자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표본이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이 물질을 고대 향유고래에서 비롯된 반화석화 용연양 보존체로 판단했다. 정확한 형성 시기와 이동 경로에는 추가 연구가 필요했지만 동아시아에서 보고된 사례 가운데 가장 크고 보존 상태가 완전하다는 평가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협의체가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표본을 분할해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원칙이었다. 내부에는 향유고래의 먹이와 관련된 두 종류의 단단한 구조, 여러 단계로 형성된 유기층,
과거 해양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화학적 정보가 함께 남아 있었다. 일부를 잘라 향수 원료로 판매하면 표본 전체의 층위와 형성 과정을 복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다. 연구를 위한 미세 시료 채취는 허용되지만 그것도 공동 심의와 기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온라인에서 떠돌던 거액의 예상 가격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사람들은 용연양의 국제 거래 가격에 468kg이라는 무게를 곱해 수십억 원이나 수백억 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태안 표본은 일반 용연양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원료가 아니었다. 보호 대상 해양 포유류에서 비롯된 물질이라는 법적 문제와 국가적 과학 자료라는 공공성이 동시에 적용됐다. 일부에서는 경수가 가장 큰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표본을 발견한 직후 몰래 나누어 팔았다면 큰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차혜원은 그런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리했다. 경수가 물체를 절단하거나 해외로 반출하려 했다면 해양 생물 보호 규정, 세관 절차, 문화적, 과학적 자료의 국외 반출 문제에 동시에 걸릴 수 있었다. 무엇보다 표본이 훼손되면 소유권 분쟁에서 경수가 보호받을 근거도 사라질 수 있었다. 한서율도 아버지에게 표본을 상품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율은 처음부터 농장을 팔아 빚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곽태림과 해성 코스탈 개발이 채권과 행정 절차를 이용한 과정을 확인한 뒤에는 생각이 달라졌다. 표본을 잘게 나누어 돈으로 바꾸는 선택은 농장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싸움을 결국 또 다른 개발 논리에 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차혜원과 윤설비는 표본이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수의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핵심은 물질 자체를 원료로 파는 것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 전시를 위한 권리와 공공적 가치를 제도 안에서 평가받는 일이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표본이 장기 보존과 연구를 위해 소유권을 공공기관이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을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발견자가 합법적으로 가진 권리와 토지 소유자로서의 이익을 인정하고 독립적인 감정 절차를 거쳐 보상액을 정하는 구조였다. 국가 예산만으로 모든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연구기금과 민간 후원을 함께 구성해야 했다. 국내 해양과학재단은 표본이 보존 처리와 장기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재단은 향유고래 생태, 서해안 퇴적 환경, 고해양학 자료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연구 성과는 특정 기관이 독점하지 않고 국내외 학술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생명공학 기업도 연구 지원에 참여했다. 기업은 표본 자체나 향기 성분을 소유하는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연구진이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생산한 화학 분석 자료와 보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협력 권한을 받기로 했다.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생기더라도 원본 표본을 훼손하거나 독점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충청남도는 표본이 지역적 의미를 활용한 교육 사업에 참여했다. 태안의 농경지 아래에서 발견된 고대 해양 생물 자료라는 사실은 현재의 서해안 지형이 오랜 시간 변화해 왔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다. 도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협력해 해양 생태와 연안 농업의 역사를 함께 설명하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표본이 가격을 향수 원료의 무게로 계산하지 않았다. 연구권, 전시권, 보존 책임, 교육적 활용 가치가 함께 평가됐다. 감정 과정에는 해양 생물 전문가, 박물관 자료 감정인, 법률가와 회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경수에게 지급될 금액은 표본을 파괴해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상업 가치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소유권과 장기 활용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하는 대가로 결정됐다. 최종 보상액은 경수가 가진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도 농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온라인에서 주장하던 천문학적 액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경수에게 필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부자가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농장을 잃지 않고 다시 빚을 지지 않으며 남은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원했다. 해성 코스탈 개발은 공공기관의 소유권 인수 절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경수가 표본을 발견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보상금의 일부가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표본이 담보 부동산과 독립된 물체라고 판단한 상태였다. 보상금은 토지를 처분한 대가가 아니라 별도의 과학 표본에 대한 권리 이전 대가였기 때문에 해성 측 자산관리회사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자산관리회사는 채권자로서 경수의 다른 재산에 대한 절차를 검토했지만 차혜원은 보상금이 지급되는 즉시 채무를 상환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경수가 빚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숨길 의도가 없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개발회사 측이 계속 소송을 이어갈 명분은 약해졌다. 한편 태안군이 10월 9일 발급했던 안전점검 명령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가 시작됐다. 일반적인 행정민원이라면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당시 허가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됐다. 현장 업체가 해성코스탈개발의 기존 협력사였고 작업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굴착기와 운반 차량을 준비한 사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허가 과정에 직접적인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즉시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민원 접수와 업체 선정, 작업 승인 사이의 절차가 충분히 투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담당 부서는 이후 소유권 분쟁 중인 자연사 자료나 생물성 표본을 처리할 때 외부 전문가의 사전 의견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내부 지침을 보완했다. 해성코스탈개발의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위험 요소로 보기 시작했다. 회사는 경수의 농지를 확보하면 개발 구역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농장 경매는 중지됐고 표본을 이용해 토지를 압박하려던 법적 전략도 실패했다. 행정 허가 과정까지 조사받게 되면서 사업 일정은 더 불확실해졌다. 주요 투자자 가운데 한 곳이 자금 집행을 보류했다. 이후 다른 투자자들도 토지 확보율과 환경평가 문제를 다시 검토했다. 경수의 농장 없이 진입로와 주차장 배치를 변경하려면 추가 토지를 매입해야 했고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처음 예상했던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곽태림은 공식적으로 개발 계획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전처럼 마을 주민들에게 확정된 일자리와 상권 활성화를 약속할 수 없었다. 농장을 팔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기회를 잃는다는 압박도 힘을 잃었다. 주민들은 해성이 제시했던 계획이 지역을 위한 약속이라기보다 특정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보기 시작했다. 2025년 5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관련 기관의 소유권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보상금이 지급된 날, 경수는 자산관리회사에 남은 원금 9,400만 원과 연체이자, 처리 비용을 모두 상환했다. 채권자는 더 이상 농장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었다. 며칠 뒤 농장 등기부에 남아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경수가 평생 지켜온 땅에서 금융기관의 권리가 지워진 것은 대출을 받은 뒤 처음이었다. 농장은 다시 온전히 한경수의 이름 아래 놓였다. 경수는 남은 돈을 개인적인 소비에만 사용하지 않았다. 폭우 때 바닷물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던 낮은 땅의 일부는 태안군의 생태 완충지 복원 사업에 포함시켰다. 그 구역에서는 더 이상 작물을 무리하게 재배하지 않고 염생식물과 철새, 서식 환경을 회복하도록 했다. 대신 실제로 농사를 계속할 바되는 새로운 배수 체계를 설치하고 배수로 주변에서는 제초제 사용을 줄였다. 농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육종 마늘과 고구마 재배는 계속됐다. 다만 이전처럼 혼자 모든 유통과 비용을 감당하지 않도록 지역의 고령 농민들과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조합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선별하고 포장해 대전과 인천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준비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줄어들면서 작은 농가도 적정한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서율은 인천에서 일하며 온라인 판매와 주문 관리 체계를 맡았다. 아버지의 농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농장이 지속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만드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경수도 딸에게 모든 부담을 숨기는 것이 보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 경수는 아내 오명화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들었다.
명화는 생전의 딸이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농촌의 아이들이 출신 지역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장학금은 태안과 서천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 출신 학생 가운데 해양생물학, 환경과학, 지속 가능한 농업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여성 학생들이 지역과 경제적 조건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윤설비는 첫 장학생을 선발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농부의 신고 전화를 받고 태안에 왔던 연구자는 이제 그 발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회의 첫 수혜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태안에서 나온 표본은 잘게 나뉘어 향수가 되지 않았다. 개인 수집가의 창고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해외의 어느 부자에게 팔리지도 않았다. 원형 그대로 보존되면서 연구와 교육을 위한 국가적 자료가 됐다. 한경수는 그 대가로 빚을 갚고 농장을 지켰지만 발견의 의미를 혼자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그가 얻은 돈은 땅을 개발회사에 넘기고 떠나는 비용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묻혀있던 생명의 기록을 훼손하지 않고 사회에 돌려주는 대가였고 동시에 한 농민이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한 정당한 보상이었다. 경수는 거대한 물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농장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당장의 돈으로 바꾸지 않고 끝까지 원형과 가치를 보호했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의 삶도 함께 지킬 수 있었다. 2025년 가을, 한경수의 농장은 빚에서 벗어난 뒤 처음으로 온전한 수확기를 맞았다. 이전보다 경작 면적은 줄어 있었다. 바닷물이 반복해서 스며들던 낮은 지대 일부가 생태 완충 구역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경수는 처음 그 결정을 내릴 때 농사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꼈다. 평생 땅은 가능한 한만이 갈고 빈 곳 없이 작물을 심어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러나 반복되는 침수와 염해를 견디며 수확량만 붙잡는 방식이 오히려 농장을 더 빠르게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남은 밭에는 육종 마늘과 고구마가 다시 자리 잡았다. 새로 정비된 배수 시설 덕분에 비가 집중된 뒤에도 물이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배수로 주변에서는 제초제 사용이 크게 줄었고 토양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양만큼 비료를 사용했다. 농사 규모는 작아졌지만 자재비와 복구비도 함께 줄었다. 수확량만으로 한 해의 성패를 판단하던 경수는 이제 토양의 상태와 다음 해에도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 지역 고령 농민들과 만든 협동조합도 첫 해 운영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각자 생산한 마늘과 고구마를 따로 판매하는 대신 공동기준으로 선별하고 포장했다. 이전에는 수확 직후 산지 상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물량이 적은 농가는 운송비 때문에 대전이나 수도권의 직거래 행사에도 쉽게 참여하지 못했다. 협동조합은 여러 농가의 물량을 모아 배송 비용을 줄였고 소비자에게 생산 과정과 농가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한서율은 인천의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다. 농장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선택도 하지 않았다. 대신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 협동조합의 온라인 주문, 고객 문의, 정산 자료를 관리했다. 농산물의 생산일과 출하 시기를 보기 쉽게 정리했고 고령 농민들이 복잡한 판매 시스템을 직접 다루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단순화했다. 처음에는 경수의 농산물을 위한 일이었지만 점차 원북면 여러 농가의 주문까지 함께 처리하게 됐다. 서율은 한 달에 몇 차례 태안을 찾았다. 과거의 방문은 아버지에게 농장을 정리하라고 설득하거나 생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는 다음 출하 일정과 포장 비용, 조합원들의 정산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 됐다. 부녀 사이의 관계가 갑자기 다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과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은 한 번의 사건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경수는 아내가 아플 때에도 농사일을 우선했던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빚의 규모를 숨겼지만 그 결과 서율은 아무것도 모른 채 더 큰 위험을 마주해야 했다. 혼자 견디는 것이 책임이라고 믿었던 태도가 오히려 가족을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도 받아들였다. 서율 역시 아버지가 땅에 집착한다고만 생각했던 자신의 판단을 되돌아봤다.
경수에게 농장은 단순히 오래된 집이나 경제성이 낮은 밭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 세대에게서 이어받은 생계였고 오명화와 함께 만든 가정의 기록이었으며 농업이 사라지는 지역에서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기반이었다. 서율은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모든 선택이 옳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됐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는 태안에서 발견된 고대 용연양 보존체를 중심으로 한 특별 전시가 준비됐다. 표본은 장기 보존을 위한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연구구역과 연결된 전시 공간에 배치됐다. 전시 설명에는 예상 가격이나 향수 원료로서의 희귀성이 중심에 놓이지 않았다. 대신 향유고래의 몸속에서 형성된 생물성 물질이 바다로 나온 뒤 오랜 시간 변하고 해저 퇴적층에 묻혀 보존되며 해안선의 변화로 농경지 아래 남게 된 과정이 소개됐다. 표본 내부에 남아있던 두 종류 구조는 과거 향유고래의 먹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됐다. 지방산과 동위원소 분석 결과는 당시 해양 먹이 사슬과 수온 변화를 연구하는 데 활용됐다. 외부에 붙어있던 점토와 미세 생물의 흔적은 서해안 지형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농경지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하나의 거대한 물체 안에 동물의 생태와 바다의 역사, 인간의 농업이 함께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시 자료에는 한경수의 이름이 최초 발견자이자 장기 연구권을 공공기관에 이전한 사람으로 기록됐다. 다만 그가 우연히 값비싼 물건을 발견해 부자가 됐다는 방식으로 소개되지는 않았다. 표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개발회사와 채권자의 압박 속에서도 왜 연구기관에 보존을 맡겼는지가 함께 설명됐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농지와 해안 생태계의 관계도 포함됐다. 농사를 유지하는 일과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 반드시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는 대신 생물의 이동과 물의 흐름을 고려해 정비하는 방법, 염해가 반복되는 땅을 무리하게 경작하지 않고 완충지로 돌리는 방법, 작은 농가들이 공동 유통을 통해 생존하는 방식도 소개됐다. 오명화 장학금의 첫 수혜자도 그해 결정됐다. 서해안의 작은 어촌에서 성장한 여학생으로 대학에서 해양생물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가족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휴학을 고민하던 학생이었다. 장학금은 등록금뿐 아니라 현장 실습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윤설비는 심사 과정에서 성적만큼 지원자의 연구 동기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경수는 장학금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명화의 이름으로 남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명화는 생전에 학문을 연구한 사람도 공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남편과 딸 사이에서 농장의 생활을 지탱했고 주변의 독거노인과 아픈 주민을 돌보며 마을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세상은 그런 노동을 공식적인 경력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경수는 자신의 농장이 유지된 시간 대부분이 명화에 보이지 않는 수고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해성 코스탈 개발의 상황은 반대로 흘러갔다. 농장 경매가 중지된 뒤에도 곽태림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했지만 핵심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태안군의 안전점검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회사의 절차적 위험을 문제 삼았다. 경수의 농지를 통과하지 않고 관광단지를 연결하려면 새로운 진입로와 배수시설이 필요했고 추가 매입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났다. 주요 투자자들이 사업에서 철수한 뒤 태림은 해성 코스탈 개발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회사가 원북면 주변에서 사들였던 토지 일부는 자금 회수를 위해 다시 시장에 나왔다. 여러 필지가 서로 떨어진 상태로 매각되면서 대규모 숙박시설과 상업지구를 하나로 연결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태림이 물러났다고 해서 농촌 개발을 둘러싼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주민 가운데는 여전히 관광사업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젊은 층이 줄고 상점이 문을 닫는 현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기대했던 마음 역시 거짓은 아니었다. 경수는 자신이 이겼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옳은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돈과 속도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발견 장소였던 배수로는 친환경 방식으로 다시 정비됐다. 물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됐고 주변에는 염생식물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마련됐다. 그곳은 관광객을 대규모로 불러들이는 명소로 개발되지 않았다. 대신 태안군과 연구기관이 함께 염분 변화, 철새 이동, 식생 회복을 관찰하는 소규모 생태 관측 지점이 됐다. 농장 안쪽까지 들어가 표본이 있던 자리를 보려는 사람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경수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땅은 전시장이 아니라 여전히 작물을 키우고 생활을 이어가는 농장이었다. 발견의 흔적을 상품으로 만들어 또 다른 관광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그가 지키려 했던 삶과 맞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한경수를 거대한 용연양을 발견한 농부로만 기억하지 않게 됐다. 일부는 그를 개발회사를 이긴 사람으로 불렀고 다른 일부는 국립연구기관에 중요한 표본을 남긴 발견자로 기억했다. 그러나 경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런 평가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농장을 잃을 날짜를 계산하지 않아도 됐다. 수확이 좋지 않은 해에도 집과 땅이 즉시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두려움은 사라졌다. 서율에게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고 조합원들과 비용과 위험을 나누었다. 혼자 지켜야만 자신의 것이 된다고 믿었던 농장은 여러 사람과 연결될 때 오히려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었다. 경수는 처음 배수로에서 거대한 물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농장을 구해줄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 발견은 빚을 갚을 기회를 주었고 개발회사의 계획을 막았으며 가족의 삶을 바꾸었다. 하지만 오랜 싸움 끝에 그는 농장을 구한 것이 물체 자체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윤설빈이 농부의 제보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고 남겸태가 자신의 경험을 내놓았으며 차혜원이 법의 빈틈을 이용한 압박에 맞섰다. 서율은 아버지의 고집 뒤에 숨은 두려움을 이해했고 경수는 딸의 현실적인 걱정을 거부하지 않게 됐다. 연구기관과 지역사회도 발견의 가치를 한 사람의 재산이나 기업의 상품으로만 보지 않았다. 수백만 년에 가까운 시간을 견뎌온 생명의 흔적은 결국 향수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한 농가의 빚을 갚는 데 쓰였지만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다. 학생의 배움을 돕고 바다의 역사를 밝히고 사라질 뻔한 농지를 다음 세대에 남기는 기반이 됐다. 사람들은 흔히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부터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것은 나누어 팔 때보다 온전히 지킬 때 더 큰 가치를 만든다. 땅도, 기억도, 사람 사이의 신뢰도 마찬가지였다. 한경수가 끝까지 지켜낸 것은 농장 한 필지만이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삶이 돈으로 환산되는 순간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엄을 지켰고 자신의 것이란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온전히 건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남겼다. 진정한 기적은 땅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이 무너질 때 그 곁에서 함께 버텨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기적이었다. 오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경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반드시 돈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이어온 땅, 가족과 함께 쌓은 기억, 지역 사람들과 나눈 신뢰는 눈앞의 이익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혼자 모든 짐을 감당하려 하기보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윤설빈과 남겸태, 차혜원, 그리고 딸 한서율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탰기에 한 사람의 삶과 소중한 터전은 끝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이 특별한 물건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과 옳은 일을 위해 함께 견디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는 일만큼 그것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진실한 연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지역의 미래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아래에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응원해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서두른 판단보다 사람과 원칙을 믿는 선택이 더 나은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각자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곁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에 조금 더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평안과 희망이 오래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서로의 마음을 지키며 늘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